자, 문다의 얘기 좀 해볼까요? 문다의 얘기가, 와, 오늘 뭐 쏟아졌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는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다주택자들을 완전히 징벌적 세금으로 죄악시하면서 그렇죠. 완전히 공격을 하는 5년 동안 30여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 딸은 갭 투자를 했다. 그렇죠. 네.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자 이게 이제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일보에 지금 제공한 특종인데요. 네. 영등포 구청한테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네. 문다혜 씨는 약 7억 6천만 원에 지금 그 영평동 주택 여기 대출 없이 이걸 갭 투자로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어떻게 매입을 했냐면 서울 구기동 빌라 원래 갖고 있던 거 매각대금 5억 1천만 원. 그리고 현금 2천만 원에다가 임대 보증금 2억 3천만 원. 임대 보증금 2억 3천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죠. 예. 이걸로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예. 그러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또 영등포의 오피스텔, 네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 그 별장은 이제 물론 그 이제 아버지 퇴임 이후입니다만은 2022년 이후에 지금 거기도 그 등록을 안 해놓고 공유숙박업 한 혐의로 지금 제주도가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이 막 연관이 돼. 이 문재인이 그 부동산 대책을 하는데 예외 조항을 하나 줬잖아요. 다주택자 중에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면 그렇죠. 뭐 예외 조항으로 그 이 징벌적 세금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딸이 바로 부동산 전문 임대업자야. 그렇죠. 그럼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통로를 출구를 만들어놨나? 네, 그렇죠.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무려 30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방점은 주택 하나 있는 사람 2개 이상 사면은 다 그냥 작사를 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 엄청 늘리고 하여간 이 다주택자는 한마디로 악마나 다름없다. 이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까고 보니까 누구야 노영민, 조국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뭐 그거는 정말 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전쟁하시는 대통령 따님께서 이렇게 지금 다른 젊은이들은 그 기회를 놓쳐서 땅을 치고 한탄을 하는 그 마당에 이렇게 갭 투자를 그냥 아버지의 이분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경제 공동체라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살인행위라고 하는데 딸은 버젓이 살인행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그 갭 투자 이거를 또 딸은 하고 있었고 도대체 이 부녀의 관계는 이게 뭐지? 아니 진짜 강의원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아니 이 임대업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태국에서 합니다. 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양평동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임대업 그러니까 태국에 있으니까 못 챙기잖아. 그렇죠. 누가 챙겨주자 해서 양인해스한테 챙기라 해갖고 양인해스가 3번에 걸쳐서 아이고 이달에 얼마 들어왔으냐 얼마 들어왔으냐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공무원을 그 대통령 따님 지금 그렇게 김건희 여사 뭐 국정개입이니 뭐 농단이니 하는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청와대 공무원을 산호비로 쓴 거 아니에요. 노비잖아요. 노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혜경, 김정숙, 지금 문다혜 다 지금 그런 족속들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김건희 여사 잘못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죠. 정말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뭐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워? 말도 안 되는 그러고요. 이제 이런 지금 보면은 왜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았나? 왜 캥거루가 됐는가? 이게 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갭 투자하고 다 돈 빌려고 여기저기서 다 임대 수입 올리려고. 맞아요. 청와대에서 있을 때 바로 자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걸 임대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그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이미 다 나이도 다 많이 들고 충분히 독립생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도 아니고 아버지의 공무를 위해서 국민이 잠시 아버지한테 빌려준 관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임대료 안 내고 요 산 부분 요거를 문제 삼아야죠. 그런데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딸한테 임대료를 뭐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지. 한미리는 청와대 회계에다가 내 딸 임대료 거기다 받아서 국고에 넣어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딸 집에 살면서 임대료 냈다.
어떻게 변명을 해도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논리대로 하면요. 예, 지금 예.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자식하고 사는 자식 집에 사는 부모님들 전부 임대료 안 낸 무슨 그런 범죄자들입니까? 그렇죠. 네. 이래놓고서 또 들키니까 그 밑에 친윤 그 누구죠? 하다 이제는 윤관영이? 같이 사는 것도 문제 삼자. 당연히 문제 삼지. 왜? 누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지금 국민의 준 관사에 지금 네. 들어가서 사니까 문제 삼는 거고 알고 보니까 이런 짓거리까지 했으니까 문제 안 삼을 수가. 근데 교묘하게 고를 땐 또 무슨 가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걸 문제 삼는다는 아주 기가 막힌 또 변명을 해요. 정말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강 의원 말씀처럼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번에 영등포의 오피스텔까지 지금 그렇죠. 불법적으로 공유, 네. 공유 에어비앤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오피스텔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죠. 그런데 네. 그 오피스텔을 찾기 위해서 찾아주는 게 시민들의 제보였다고요. 그럼요.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민심이에요. 네. 민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제 위선 내로남불에 민심은 분노하고 그리고 정말 뭔가 흔적이 보이면 그래서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게 들통이 나면은 무조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 진짜 저는 이번에 보니까는 딸 지금 음주운전 걸렸는데 살인행위라고 방방 뜨던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강에 기적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 사람 정신 상태가 이게 좀 제대로 된 인간인가. 진짜 이 문이라는 사람. 한강 얘기도 참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르치려드려 내가 다 읽었는데 하면서 고통스러우시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왜 자기는 회피해 그럼? 왜 본인은 회피하죠? 고통스러웠겠지. 딸을 그렇게 했는데 왜 회피하시나요? 책 속에 또 하나 했어요. 이 책은 그렇게 유명한 책이 아니라서 책 제목은 그렇다 치고라도 아마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어떤 배품 나눔을 아주 하시던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칭송한답시고 책 소개를 하다가 뒤에 이렇게 썼어요. 인품은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해야지 인품이. 맞는 얘기고. 내가 볼 때 인품은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건 아닌 건 맞는데 문재인 청와대 쪽 봤다가는 배웠던 인품도 다 날리게 생겼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하죠. 문다의 오피스텔. 아니 지금 이게 채널A가 특종을 한 건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입니다. 자, 문다의 오피스텔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투숙객이 나오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난리 법석인 이 순간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만에 하나, 1000만 분의 하나 이런 생각도 요만큼은 가져봤어요. 아이고 세상 물정을 문다혜가 몰라서 등록하는 것도 몰랐다. 이런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숙박업이라는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법을 몰라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라고 1000만 분의 1이라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투숙객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투숙객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뭐냐면 사촌이다. 사촌집이다. 이웃 사촌인가? 사촌집이다. 그런데 나중에 들통나면 이웃 사촌이어서 그랬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사촌이라고. 자, 근데 투숙객이 자백을 한 거예요. 이 집에 공유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들키면 사촌이라고 해라. 누구한테 저는 그 손님들이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 손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무슨 죄인인가?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니 돈 내고 제대로 우리가 돈 내고 했는데 이럴 줄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돈 조금 할인해 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럴 가능성.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저러겠어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요걸 보고 제일 지금 또 웃기는 게 이거예요. 뭐요? 이 채널 A가 문씨 측에 이 공유 숙박 이거 허가 받았느냐 아마 이런 거 갖고 그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할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입장이 없다. 근데 요거 요 집단 요 나쁜 버릇 빼박으로 걸리면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변명할 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봅니다. 지금 윤건영 그건 뭐라 그랬어요? 제주도 별장 뭐라 그랬습니까? 별장 아니다. 왜 수구 언론 마치 우리 문다혜 씨가 무슨 호화 별장 가진 양 몰지 마라. 공유 숙박 횟수 뿌리다. 공유 숙박업 등록도 있다. 했다. 김어준한테 본인 등록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 분명히 공개적으로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아니 이거 보니까 아니어서 수사의뢰까지 들어갔잖아요. 제가 윤건영 의원실에 물어보니까는 다들 제가 담당해서 모르겠어. 담당해서 모르겠어. 근데
왜 그렇게 그냥 아니 떳떳하게 그렇게 단언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나와서 그렇게 도끼는 뜨고 할 때는 언제고?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것도 지금 그 윤건영 의원 얘기해야 되잖아요. 무시치기라 그러면 보통 되게 윤건영 의원이나 친윤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공유숙박 여부에 물었더니 답변할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 이거 뭐예요? 이거 입장이 없다는 건 어디서 뭐냐고요? 많이 이거 듣던 진짜 얘기인데. 그 그렇죠. 저 뭐냐? 뭐 조그만 빌미만 있으면 그냥 뭐 방방 뜨는 사람들이 네. 이거 뭐 지금 보니까 빼박 나오면 또 이제 완전히 숨어버린 다음에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네. 이 IQ 테스트야 기억력 테스트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꿈뻑꿈뻑하면서 예. 뭐 속에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다 드러났어요 미천.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예. 그냥 저 뭐냐 깨끗하게 예. 법의 그 처분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자, 문다혜 씨 지난번에 경찰 들어갈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바로 검찰 수사도 성실히 임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성실히 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지금 에어비앤비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 에어비앤비가 지금 전국에 이렇게 문다혜 씨처럼 등록을 제대로 안 해놓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번에 문다혜 씨가 네. 에어비앤비 개혁에 네. 저 글로벌 개혁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 에어비앤비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신고하시라. 전부 숙박업 등록하시고요. 등록한 그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서 일정 남아도 내년 언제까지 그거 제출 안 하는 데는 앞으로 우리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문다혜가 또 공언한 거 하나 더 있어요. 과태료 미납. 그렇죠. 기사 나왔어요. 지금까지 과태료 미납이 총 과태료 얼마다. 미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참 저렇게 뭐 그저 뭐냐 약간 뭐라 그랬죠? 저는 이제 그거 외우기도 싫은데요. 네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그런 말끝마다 정의, 공정, 무슨 평등. 뭐 평등, 이런 외치는 대통령 딸이 지금 대통령 하는 말마다 다 어겨가면서 그렇죠. 갭 투자에 살인 행위에 그다음에 공유 숙박업 지금 네. 이 불법 영업에 뭐 하여간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없어요. 네. 문다혜야말로 그걸 진짜 증명한 겁니다. 기회는 불평등했다. 그렇죠. 네. 과정은 불공정했다. 네. 결과도 전혀 정의롭지 못했다. 이래놓고서는 또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랬는데 뭐 이젠 참지 않겠습니다. 뭐 사람 돌 던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돌 맞은 개구리는 죽어요. 본인이 개구리입니까 지금? 본인이 개구리예요? 예? 지금? 개구리보다 진짜 약간 정말 좀 두꺼비과인데. 역대급입니다. 아니 일단 캥거루죠. 일단 캥거루잖아. 캥거루죠. 캥거루인데 웃기는 건 그 엄마 캥거루, 아빠 캥거루가 또 그거 그 새끼한테 그 주는 그것이 엄마 젖 아빠 젖도 아니야. 국민이 준 거. 그렇죠. 국민이 준 관사에 그렇게 딸 데리고 살고 그 딸은 그걸 갖고서 임대 수입 누리고. 네. 그러고서 더 웃긴 거. 그러고서 독립생계라면서 그 재산 내역 안 밝히고. 그때 밝혀졌으면 그렇지. 청와대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재산 내역 안 밝혔는데 그 이유가 뭐야? 독립생계. 독립생계인데 왜 그럼 그때 거기 사냐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1시간 동안 3가지 이슈를 갖고 한번 달려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연의 좀 텐션에 맞춰서 좀 목소리도 높이고 아니 했는데 근데 혹시 또 텐션이 아주 높으시네. 일관되게 오늘 보니까는 저에 대해서 유감이 좀 있으셨던 거 아니 유감이야. 있었죠. 유감이 있었죠.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네, 삼이사 선생님이 들려주신 환신골드의 효능 잘 들으셨죠? 2+1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든지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신골드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는 김희준 대표님과 옆에 있는 강찬호 언론인이 또 합을 맞추어서 아주 재미있고 또 아주 유익하고 또 정확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슈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 김문기 처장 관련한 재판이 또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슈퍼위크라고 슈퍼위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5일과 25일 연달아서 유죄 선고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도대체 왜냐하면 이재명의 지금까지의 정치적 삶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 이제
땅 속에 네. 묻어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제가 유창훈 판사 판결 이후로 그렇죠. 저희는 이분을 가슴에 불사조라는 가슴에 불안함이 있어요. 아니 길거리 지나다 보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언제 들어가요? 그거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바로 15일 선거, 25일 네. 선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15일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두 가지죠. 하나는 김문기 전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네. 모른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백현동과 네. 관련해서 위증교사 그 위승교사는 25일 선거고, 네, 25일.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네네. 올려줬다. 네네네네. 단계를 4단계나 올려줬다. 이 두 가지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유죄, 더군다나 아주 엄중하게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로 갖고 왔어요. 네. 4가지. 4가지나. 예.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맨날 공방만 벌여서 그렇지, 검찰이 결정적으로 낸 증거가 있어요. 네. 공문입니다. 공문. 네네. 이 공문이 뭐냐면, 자그마치 2015년 3월 23일부터 이듬해 2016년 9월 20일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수신자로 네. 받는 수신자로 네. 보낸 공문들을 네. 입수해서 네. 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문기 전 처장의 이름이 들어간 공문이 25건이었다. 이 25건은 결정적으로 빼박이더라. 그럼 지금 김문기 씨가 이재명한테 올린 공문이라는 거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경유된 김문기 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개발공사라든지 공무원들 보면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2단계 넘어가고 2단계 넘어가고 지금 보시면 빨간 글씨로 마지막 단계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김문기라고 네모나게 쳐 있죠. 네네.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금 보낸 겁니다. 네네. 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죠. 그 밑에 김문기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빨간 라인은 지금 제작진 멸콩 라이브 제작진이 지금 친 겁니다. 네. 이 빨간 라인을 쳐서 김문기라고 되어 있다라는 네. 건 뭐냐면 이겁니다. 보통 이런 기초단체는 50만이 참 중요하대요. 50만 명. 인구 인구가? 50만 명.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는 네. 이 인허가권이 경기도 지사한테 있답니다. 아. 결정적으로 시장이 네네. 최종 권한을 행사하지 네.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경기도에 가서 허락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허락받았습니다 네네. 하고 이제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50만이 넘어요. 그렇죠. 최종 결정권자가 경기도 시장님. 지사가 아니라 아. 성남시장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취재를 여러 이 매체에서 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 50만 이상인 경우 사실 이 성남시장 입으로 그러니까 이 이재명 입으로 한 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증언이 돼요. 네. 이재명 입으로 뭐라 했습니까?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그렇죠. 그 어떤 지자체도 이 정도의 수익을 낸 적이 시민들한테 없다. 돌려준 적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의 가장 첫 번째 치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게 네. 대장동이 김만배와 토건비리족의 어떤 그런 이 비리다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그렇죠. 이게 자기의 어떤 업종론에서 1순위예요. 그렇죠. 언제나. 첫 번째.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성남시장 재선 때도 내가 대장동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네. 첫 번째로 늘 이야기를 하는 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50만 이상의 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을 성남시장이 총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총괄했을 때 그 실무자들을 전부 다 자기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시전결이니까. 시전결이니까.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예. 나의 명운이 걸렸어요. 그러네요. 내 정치적인 앞에 명운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걸 좌지우지해야 되잖아. 네.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도 여기서 아니 진짜 1억 단위로 다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재명은 모든 그 사업을. 그럼 이 사업을 기억 못할 리가 있냐. 없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갖고 온 건 뭐냐면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공무원 사회에서 빼박입니다. 그럼요. 예, 이 공문이 25건이나 이 대장동과 네. 그냥 보면 대장동 위례예요. 대장동만 있지 않고 위례도 있고 네. 위례와 대장동의 그 25건을 전부 제목을 전부 다 나열하면 다 사실 딱
되는 지점이 설계예요. 위례와 그러네요. 대장동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다라는 게 쭉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히 대기업 제가 회장을 좀 알아요. 대기업 그 계열사 롯데 계열사의 사장 그러니까 CEO가 제 동문이라 가끔 제가 만나서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좀 얘기해주고 경제적인 상황을 좀 얘기해주는데. 네. 그 친구가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나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그 대리 똑똑한 대리가 하나 있어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계열사에 몇천 명이 있는데 대리 한 사람을 세상에. 기억을 해요. 그러네요. 왜냐면 그 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예요. 대리가 하는 일이 그 대리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기억하면서 그거 똑바로 하는 놈이 하나 있더라 거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에 그 직위와 무관하게 담당 공무원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도 각각의 그러니까 물론 3,000명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가 좀 챙겨야 될 사업들에 어느 팀에서 누구누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왜냐면 계속 내가 보고를 받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25건이나 공문을 받으니까 거기에 요 놈이 하고 있구나. 이 사람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공문에서 어쨌든 성남시의 마지막 결제자가 김문기 씨라는 거는 그렇죠. 이 공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문인데 사장은 물론 직인시켜 있지만 최종적으로 김문기가 밑에 경유의 마지막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김문기를 모른다는 거는 이 사업 자체를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네요. 이 공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공문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위조 공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 이름도 안 보고 그냥 이걸 받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단군 일의 최저의 지적이 될 수 없죠. 이재명 게 아니지. 그렇죠.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법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이유는 월간 조선에서 김문기 씨 부인을 인터뷰를 했어요. 김문기 씨 부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사실 법정의 증언이라기보단, 지금, 김희준 대표님이 아까 초반에 사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최고 인기였잖아요. 전설의 고향. 근데 전설의 고향은 늘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어요. 거의. 복수. 원혼. 그러니까 목숨값. 그렇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목숨값은 사필 규정으로 받아낸다. 그게 이제 사필 규정인데 바로 이겁니다. 그 월간조선에서 김문기 씨 부인을 이제 정식으로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실무자였던 제 남편만 살아 있었다면 남편이 아주 상세히 대장동에 대해서 진술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유동규 본부장 진술이 더해지면 그 사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당사자가 없으니 그걸 못한다는 게 한이 됩니다. 제 남편을 모른다고 하니 문기 씨는 죽어서도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그 모욕감과 모멸감 그 어떤 말로도 표현 안 되는 감정입니다. 라고 월간조선을 통해서 이렇게 피 끓는 정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차라리 그 사람 별로야 라고 하는 것보다 걔가 누구야 하는 게 더 모욕적이거든요. 모욕적이죠. 그리고 이 모욕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모른다가 아니라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대장동이 불리하게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뛰어들었어. 다 뛰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밍, 점화가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진영 논리가 이제 없어. 왜냐하면 특정 경쟁을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건 또 이낙연 측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 속에서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주영훈이라고 SBS.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에스컬레이트 돼요. 4번의 그 언론 인터뷰가 있는데 점점 말이 세져요. 어떻게? 합의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쵸, 내가 그쵸, 모를 그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다음부터 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위직이고 뭐 내가 뭐 그런 사람과 뭐 만날 이유가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점점 이제 이 사람을 굉장히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평가절하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성립이 안 되면서 비하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점점 더 세게 비하를 하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모른다 정도에서 거의 그냥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를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모른다에서부터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사진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사진까지 나왔는데도 모르세요? 라는 식의 어떤 질문들이 나오니까 점점 이렇게 합니다.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 사진도 나왔는데. 사진도 나왔는데 이런 식의 얘기. 그런데 또 이제 이런데 사진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같이 갔다는데 유체이터 합법이죠. 같이 갔다는데 같이 간 게 아니고 같이 갔다고 누가 그래요? 근데 아니 뭐 같이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위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가 기억 못 한다는 사실을 내가 뭐 그게 중요한가요? 표창도 수백 명을 줬을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 4번이나 부정을 합니다. 네. 김문기 씨 부인이 기가 막혀서 이 얘기 또 하나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유동규 본부장이 유튜브 나와서 한 말 그러니까 그 골프장 뉴질랜드의 골프장에서 홀을 사실 이제 거의 다 역주행을 하죠. 역주행하는데 역주행하다가 들키니까 일본 사람인 것처럼 스마미생 스마미생했다. 뭐 재밌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일화가 얼마나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김문기 씨 부인이 나도 들었다 돌아온다. 그렇죠. 남편이 집에서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그 기억이 확실하게 김문기 씨한테도 있고 기억을 한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자리에 있던 3사람 중에 한 명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계속 기억을 부인하고 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이재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유가 전설의 고향 결과다. 그러네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김포시장, 김포시장의 어떤 증언입니다. 김포시장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자, 이런 기초단체장이 해외 출장 갈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붙는다. 그 공무원들이 따라가려고. 공무원도 그렇고 또는 뭐 기업도 그렇고 왜냐하면 물론 이제 행사장에서 공무원을 만나거나 혹은 뭐 그 기업인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행사장은 진짜 공개된 곳이고 여러 사람과 일부러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딱 꼬집어서 기억나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간다면은 몇 박 며칠을 함께 숙식을 하는 거잖아요. 식당에도 가고 그리고 말을 붙일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도장을 찍을 수가 있다. 그럼요. 골프를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치는데 눈도장을 찍을 수가 있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도 야 언제 한번 또 갈까? 뭐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드디어 기억했구나. 김문기 씨가 부인한테 딸한테 그러잖아요. 나 아빠가 말이야 오늘 수장님하고 골프도 쳤어.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게 치열하게 정말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하냐? 기억에 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쫓아가려고 엄청난 정말 노력을 한다. 그러네요. 이게 같이 이렇게 가고 싶었던 경쟁을 뚫고 갔고 근데 사실 경쟁이랄 것도 없죠. 워낙 큰 프로젝트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젝트도 맡았고 이게 이겁니다. 이재명은 갔을 때 보안이 중요했어요. 철저한 보안. 왜? 놀고 싶었거든. 그치. 근데 아시다시피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는 지금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절대 놀면 안 돼. 근데 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김문기 씨가 갈 차례가 아니고 그 윗사람이 가야 되는데 다른 책임자가 가야 되는데 지금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김문기 씨 가자.
왜냐하면 김문기 씨가 입도 무겁고 무거우니까. 함께 그 책임자니까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이재명이 뭘 한다 그래도 바깥에 이렇게 이 보안이 철저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김문기 씨를 딱 집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이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측근이 아니면 골프를 치기는 정말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골프 무슨 그리고 요트를 빌려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요트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또 요트 금수저 골프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경악하죠. 완전히 무슨 시장이 성남시장이 저런 짓을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김문기 씨는 딱 그런 코스만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네요. 열 몇 명이 갔는데 그러네요. 딴 사람들 안 데리고 갔어요. 골프에 김문기 씨가 갔고 요트에 낚시에 김문기 그러네요. 씨가 갔어. 그러네요. 왜? 완전히 패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밀리의 일원이라고. 그러네요. 마피아라고. 마피아의 일원이라고.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간 거예요. 그러네요. 예. 자,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뭐 이건 저기입니다. 데이터입니다. 네. 올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네. 9월까지군요. 9월까지 선거법 위반을 보니까 네. 62%가 유죄군요. 벌금형 이상의 네. 유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 1년 동안은 84%가 유죄가 나왔더라. 네.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부가 선거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네. 있느냐에 하나의 어떤 데이터다. 네. 유죄율이 높네요. 네네. 유죄율이 상당히 높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해 주시지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사안은 가중될 수 있다. 네. 선거법과 관련해서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네. 즉, 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이익이 크네요. 얼마나 큰가. 진짜 크네요. 대통령 후보까지 그럼요. 됐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밝히는 공간이 얼마나 열린 공간인가. 사람한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그렇죠. 사람은 벌써 4번이나 방송에서 나가서 예. 했고 백현동은 아예 국정감사에서 그렇죠. 선서까지 하고 네. 증인으로 말한 네.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 효과, 널리 알려지는 효과가 컸죠. 굉장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법조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 선거법 유죄율이 그냥 단순 유죄인 거야? 아니면은 의원직과 박탈당할 정도의 유죄인가요? 사실 62% 중에 그 퍼센티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장동혁 의원이 네. 이제 그 조사한 것을 이제 월간 조선이 네. 지금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1월부터 8월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모두 222명인데 그 중에서 139명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6명이 징역 등 네. 자유형, 징역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저 피선거법 박탈이죠. 네. 11명이 집행유예. 집행유예 역시 형을 받은 거니까 그쵸. 유예된 거니까 114명이 벌금 등 재산형을 받았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 어쨌든 그리고 근데 하긴 또 그 위반자들 중에서도 네네. 이재명은 이 다른 선거법 위반자에 비하면 조금 더 가중될 요소가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단순히 많이.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보면 기초단체장 중에 대선 후보에 나온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후보까지 된 없네요. 사람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저기 최진 동생 더불어민주당의 네. 고양시장. 네네. 그때 뭐 대선 네. 후보로 네. 경쟁을 했죠. 네. 경선에서 그 기억은 있지만 실제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당의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은 없네요. 이재명이 기억에. 유일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자체시장 당시에 거기서의 어떤 업적이나 비리가 네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에서 무슨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이 사람의 어떤 업적은 내가 행정이야. 그러네요. 왜냐하면 성남시장 재선하고 경기도지사 갔다가 바로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역량이 아니라 네. 행정적 역량. 그러네요. 예. 근데 행정적 역량에서 두 가지를 좀 거짓말한 거잖아요. 좀 희망적인 말씀들이 네. 나오고는 있는데.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가방이 국감이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네. 판사 주제.
네네. 네가 판사 주제에 감히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법부가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듣고도 민주당 대표를 법정 구속시키지 않으면 바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민주당이 하는 짓이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11월 그 사람 15일 얼마나 무식하냐면 법정에서 미국에 또 yes your majesty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판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경심을 네. 표현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판사가 뭐라 그러면 뒤에 이제 your 네. 뭐라고 딱 해서 그리고 들어올 때도 다 기립하잖아요. 다 기립하고 그건 지네들끼리 왜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네, 어떤 네, 권위를 네. 세워주는 것인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아무리 데리고 와서 입법부에서 판사들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워주지 않으면 상권 분립이나 혹은 네. 상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렇죠. 세 가지 그렇죠. 축을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 판사 주제를 딱 듣는 순간 삼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가 없구나.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좀 좋더라고요. 저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붙어줘주고 우리가 보다 더 우리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얼굴도 소개시켜드리고 지금까지 막말 리스트 쫙 네, 보여드리고 네. 순위도 매겨드리고 네. 진짜 판사님들 진짜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민주당에 대해서 눈치를 보신다면 정말 그분들 인생 헛살아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윤수 대표님과 이제 계속 하면서 우리 그 별점 매겨주죠. 뭐 좋죠. 막말 리스트 해갖고 별점. 오늘의 별점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네. 근데 최근에 과방위 국감이 워낙 네. 와 진짜 막말을 저렇게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다른 데가 당분간 이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막강합니다. 놀랍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사실 소수당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후진국이 되는구나. 선진화법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수당이 완전히 국회를 농락하고 있죠.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진화법의 핵심은 쓸데없는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선진화법의 핵심은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그쵸. 경청해서 네. 협상과 타협으로서 의회에서 네.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과를 내라라는 것이지 다수당이 다수의 어떤 그 폭력, 다수의 네. 어떤 그 배경을 의석수를 배경으로 폭력적으로 네. 이 폭력이라는 건 선진화법에서 얘기하는 몸의 폭력이 아니라 의석수의 폭력, 의석수 다수가 무조건 네, 옳다라는 네.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런데 뭐 소위 회부라든지 뭐 안건과 관련돼서 소위에 그쵸.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진화법이 충분히 수기해라라는 의미에서 야당 몇 명, 여당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의 취지랑은 전혀 다르게 다수가 그냥 다수의 이름으로 밀어붙였다라는 약간 선진화법을 최근 국회를 보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소수당의 최소한의 저항권조차도 발목을 묶어놓는 거였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에 김대중 사진을 떼라는 겁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뭐 선진화법은 그때 없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네. 그렇게 주장했던 게 네. 뭐냐면 소수의 의견을 들어야만 된다. 그래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옛날에 법사위원장을 이당이 가져라. 국회의장은 그쵸. 일당이 가져라. 이렇게 서로 나눠라. 네.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라라고 평생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법사위원장이랑 과방위원장도 거기다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 우리 지금 김인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잘한다 최민희, 잘한다 정청래, 계속 그렇게 해라. 네. 그래서 응원해야지.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네. 최소한 상임위원장은 네. 야당 그러니까 다수당 말고 소수당 여당이죠. 우린 지금 여당이 소수당이긴 한데 네. 여당의 동의가 없이는 임명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선진화법이라면 저 정도의 어떤 제어 장치는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정청래가 사실 리즈 시절 있잖아요. 지금 정청래가 5선인가 아마? 5선이요. 5선인데 네. 5선이 되도록 사실 상임위원장 하나 안 줬어요. 지난 21대까지.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은 상식
이거 그렇죠. 관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죠. 자, 선수가 높은 사람한테 주는 첫 번째 이유가 선수가 높을수록 이제 막말이 이제 막말을 하지 않아도 되죠. 초선 때. 그렇죠. 그리고 초선 때 막말 심하게 한 사람은 사실 다 탈락해요. 다. 너무 심하게 막 전이대, 그렇죠. 돌격대들은 그 다음에 잘 안 돼. 다. 원래 정청래도 한번 컷오프 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선, 3선 되면 사실 초선들이 다 돌격대인데 왜 그런 네. 게 해? 그러니까 3선, 뭐 4선한테 네.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불구하고 막 저기 정청래한테는 안 줬어요. 민주당에서도 이 최근에 주는 거지. 이재명 같은 자기네들도 이제 사람이니까.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왜 안 줬냐? 최소한 민주당까지도 그랬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계열 정당도 그렇고 어떤 거 그래도 상임위원장이 할 만한 사람은 저쪽에서 상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덕목이 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땅땅땅 내려도 아유 저 사람 그래, 평소에 그래, 그래, 그랬으니까 그래. 뭐 맞아요. 중립적이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임위원장이 그렇죠. 내지 그렇죠. 완전 정파적 이해에 몰입된 사람하면 상임위가 완전 파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소한 추미애를 아니고 우원식을 올렸던 상식은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국회의장만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사람을 상임위원장으로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그렇죠. 망가지니까 그렇죠. 당 이미지가 망가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완전 세상이 바뀌었다. 예. 관행도 바뀌었다. 네. 이겁니다. 최민희, 뭐 아우, 분이 아주 네. 그냥 정청래 최민희가 경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가 두 개밖에 없어. 다른 상임위 없어, 기억이 기사가 나오지도 안 않아. 나와, 응, 안 나와. 안 나와. 맞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라 다른데.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뭔가 제동장치가 네, 필요하다는 걸 아마 국민들이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네네. 예. 국회 전체가 망가지는구나. 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장. 국정감사는 정말 대한민국 제가 TV냐 어쨌든 저는 이제 국회에도 있었으니까 국회를 보면서 이게 무슨 국정감사야 이게 무슨 국회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죠. 특히 법사위에서는 또 이화영 불러놓고 한번 쇼를 해서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 진짜 빡치셨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예. 뭐 재수사해야 된다 이하영이. 네. 아니 쌍방울 재수해야 된다. 왜? 아니 다 회의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박성재 장관이 내가 그럼 그냥 만약 그게 사실은 사퇴하겠다.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근데 왜 이하영이 그러냐면 이하영이 진짜 실수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아, 그렇죠. 녹취록이 공개됐고 사실 이 녹취록이 실수인 건 김영태가 사실 한 거예요. 그렇죠. 김영태가 변호사 몰래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거를 마치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제출을 했거든요. 네. 법원에. 네. 그러니까 이 김영태가 이 회유다라는 그 부분만 뭐 편집해서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다 제출하라고 그쵸. 하면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근데 원본을 다 결정타가 있었다. 이화영이. 그러니까 이화영은 그게 딱 했을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내가 왜 했을까라고. 자, 세 가지를 얘기했죠.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김영태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큰일 났어요. 저 이재명 대표한테 꼭 얘기해요. 자, 이거 진짜 위험해요. 나도 두려워요. 김성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김성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김성태가 계속 뭘 얘기한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건순일 얘기를 네. 해요. 그랬더니 김성태가 그걸 깎아내립니다. 재판 거래?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판 거래는 우리가 그 대응할 준비 다 돼 있어. 그랬더니 그거 말고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법원 노비. 그랬더니 아니 법원 노비 어때요? 고법에서? 그랬더니 말을 또 흐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원 노비가 고법으로 갔잖아요. 네. 자, 그 다음 얘기가 그거 말고 또 있어. 그건 뭔데요? 그랬더니 정치 광장을 자금, 얘기하죠. 예. 정치 자금 흘러 들어갔어. 근데 김영태는 들으면서 흥한 거예요. 계속 보니까 뭐 이런 얘기 갖고 무슨 그 변호사가 그거를 실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거보다 김영태는 뭘 녹음하려고 하냐면 연어. 네. 짜장면, 네. 갈비탕 네. 이런 네. 얘기를 자꾸 네. 시키고 네. 싶고 그걸 네. 해서 법정에서 그냥 네. 완전히 뒤집고 네. 싶은데 이자가 계속 지금 헛소리를 삐약삐약하네. 그러니까 이화영이나 김성태나 이들은 민주당 내부의 소위 이너서클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그것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면 변호사는 광장이 뭐야라고 하는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성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김형태는 지금 누구만 보호하면 돼? 이화영. 이재명. 예. 이재명만 네. 보호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해는
안 들려. 관심이 없는 거죠. 안 들려. 예. 그래서 이재명 보호하려면 자, 왜 쳐들어갔어요? 지금 김영태가 네. 이화영이 마음을 바꿨었잖아요. 6월 9일과 6월 18일 그쵸. 두 번에 네. 걸쳐서 진술을 바꿨잖아요. 내가 보고한 것 같아라고.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이걸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려면 이 진술 자체가 탄핵돼야 돼. 신뢰도를 떨어뜨려야 돼. 그쵸. 그러면 이거는 회유야. 그래서 뭘 매기고 뭐 하고 이걸로 몰아가서 네. 이 얘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로 내가 불법 녹음은 네. 했지만 증거로 채택하게 만들 거야. 라는 목적 때문에 갔는데 이화영이 계속 뭘 딜을 하냐면 나를 이재명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니? 이재명이 날 살려줄 수 있니? 확실하게 이재명이 딜을 해줘.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 위원회 같은 것도 민주당에서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대책위원회.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어떻게 하겠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그 김영태는 네. 거기에 대한 약속을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고 그랬네요. 그것만 듣고 그걸 이용해. 그러네.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7월 며칠인가에 이 법정에서 김영태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이화영이 판사가 물어요. 김영태가 그때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거든요. 검찰이 다 회유했어요. 이거 다 엉망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이 이 김영태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해광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형량을 줄여주는 맞아요. 사람. 맞아요. 그 전에 했던. 네네. 예. 해광한테 한다고. 마누라가 해고시킨 그. 해고시킨. 예, 근데 법무법이. 해고되기 전이에요. 해고시켰다고 하지만, 난 그 사람이나 갈래, 해광한테. 예, 맞아요. 뭐 때문에? 그 재판이 한동안 공전됐잖아요. 예, 그것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분명히 김영태한테 얘기했는데, 김영태가 며칠 후에 재판에 판장이 나와갖고 뭐라 그러는데, 넌 답을 안 갖고 왔잖아. 네. 그건 난 아직 너를, 못 이재명을 믿어. 못 믿겠어. 어. 이렇게 해서 간 거고, 사실, 이 진술과 관련해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한 사람이 떨고 있다예요. 숨도 안 쉬고 떨고 있다. 이해찬? 이해찬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예. 왜 이해찬을 왜 얘기하느냐? 이화영 때문이에요. 네. 이화영이 김성태가 광장 알고 있어요. 정치자금 줬어요. 네. 이 얘기가 사실은 이해찬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자, 이해찬이 대북송군과 관련돼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또 뒷배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네. 뭐 별의별 언론에서 다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이 좀 돌고 있었죠. 그렇지요. 네.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대북송금은 이재명, 이해찬, 이화영, 네. 3D의 커넥션이다. 이게 네. 조선일보 출신 최보식 전 언론인이 지금 그 만든 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3D 커넥션이다. 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쌍방울 훈충 공장입니다. 네, 아까 사진 네. 보여주세요. 네. 아까 사진 훈충 공장입니다. 예. 쌍방울의 공장, 쌍방울의 소곡 공장인데 네. 아까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그 사진이 이겁니다. 네. 여기가 훈춘이에요. 네. 훈춘에 쌍방울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 쌍방울 공장에 알고 보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청으로 일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 그렇죠. 북한의 왜 파견 근로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커넥션이 있는 상황에서 쌍방 봐요.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 무슨 워크숍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화영이 만들어요. 그래갖고 재단 이사장으로 이재명, 이해찬이 당대표 그만두고 정계 은퇴했을 때 지금 재단 이사장으로 노후를 살 수 있는 그런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해찬이 저기를 갑니다. 근데 이미 이해찬이 이때도 쌍방울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증명만이 아니라 그럼 왜 갔을까부터 이해찬 의원이 훈춘 트라이 아시죠? 속옷 이름 트라이 공장 방문이라고. 우리 이재명이 입는다는 빤스. 그렇죠. 이재명이 딱 한 장 있다는 나는 빤스만 입어봤다는 그 빤스. 근데 이화영 자체를 이해찬이 워낙 이재명한테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해찬은 일단 이재명에게 어마어마한 은인이에요. 그렇죠. 네 가지를 합니다. 가장 큰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이
정치인으로 끝장나는 생명이 완전히 끝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네. 왜? 2018년 4월입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2개월 전에 네. 전해철과 경기도지사 선거를 싸우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표가 누구?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 전해철이 아니라 누구를 민다? 이재명을 밀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되는데 사실 친문 이런 운동권 라인으로 보면 전해철이 적자인데. 예. 근데 이해찬은 문재인과 완전히 앙숙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앙숙입니다. 왜 앙숙이냐면 사실 문재인은 이해찬이 싫은 거예요. 상황처럼 굴거나 네, 뭐 하고 네. 간섭하거나 네. 실제로 근데 이해찬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때 아까 민정수석과 저 비서실장을 하고 네. 이해찬은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였죠. 근데 누구야? 문재인이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하죠. 멍청하고 그냥 휘둘리고 자고 운동권들한테 맨날 휘둘린다는 거 네. 어쨌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맞아요. 하고 그걸 보면서 문재인은 깜이 아니야 이렇게 이미 인식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문재인 측에서도 이해찬이 싫어. 그래서 차도살인 김종인이 이해찬을 공천에서 탈락시켜요.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 문재인의 오른팔 최인호라고 네. 2호철 최인호가 네. 부산의 네, 의원들인데 네, 네. 원래 노무현 문재인의 라인들이에요. 네. 부산대 운동권 네. 출신들. 네, 네. 최인호 의원이 공개된 의원총회에서 물론 공천 나중 얘기고 선배님 이제 좀 그만하실 때도 됐습니다. 네, 라고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요. 네. 그건 뭐야? 문재인이 시킨 거야. 근데 문재인이 그런 머리가 되나요? 아니 그 팀에서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앙숙이 된 거예요. 네. 완전 앙숙이 됐지. 그리고 다시 살아 돌아오잖아요. 살아 돌아온 다음에 이해찬이 문재인이 아무리 대통령 됐다고 네. 해서 좋겠어요. 네. 이제 당 대표가 그쵸, 됐지. 그쵸. 추미애 다음 그쵸. 대표가 됐지. 사실 그러면서 문재인 때 제일 조용했어요, 이해찬이. 예. 전해철이 아니라 이재명을 도와주지. 근데 그보다 더 도와주는 게 있어. 아태 평화협의회 1차 회의를 킨텍스에서 하잖아요. 네. 그때 나타난 거야. 당대표인데 이건 경기도 행사잖아요. 네. 근데 당대표가 나와서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행사인데, 남북 행사인데, 가장 고위급인 그렇죠. 리종혁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렇죠. 북한에 리종혁이 내려오니까, 그걸 상대할 급. 그걸 이해찬이 맞춰주는구나. 주빈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의미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는 뭐냐면 11월 달에 이루어져요, 이게. 네. 근데 12월 달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 김혜경의 소환이 준비되어 있어요. 검찰 해경궁 소환이. 김씨. 해경궁 김씨. 그러니까 4월 얘기를 왜 하냐면 4월에 전해철이 해경궁 김씨를 문제 삼아요. 네네. 그래서 1년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누구? 그러니까 친문들이 문바들이 이재명 제명 이게 그렇죠, 구호야. 그렇죠. 이재명을 제명해라. 맞아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고 네. 고인을 모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준용을 수사하라고 네. 그러고 네. 별의별 해괴한 소리를 한 해경궁이 네. 바로 김혜경이다. 김혜경이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고 거의 그때 제명 직전까지 가요. 완전히 그때는 문구로 소리가 지금 개딸들이었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막은 행동이 뭐야? 거의 참석한 거예요. 그럼 이해찬이 사실 거기에 나타남으로써 운동권들한테 논란은 그냥 얘가 주사파 적자야 이런 맞아요. 사실 사인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북 문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힘을 실어줘요. 네, 그러네요. 그날 그래서 리종혁과 그 대화가 주로 이거예요. 기사를 딱 있는데 헤드 테이블에서 아이고 이재명 지사 방북하시지요. 네. 북한에서만 네네. 방북 얘기가 그때 나와요. 곧 가겠습니다. 초청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막 얘기를 그쪽으로 몰아가요. 네. 그러니까 방북이 이미 준비가 된 거지. 자, 이게 두 번째 이재명을 구해준 거예요. 네. 진짜 은인이지. 지사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가 뭐냐면 광장이에요. 네. 이재명은 이 속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의힘에 민주당에 사람이 없어요. 없죠. 자기 새가 있어야만 약간 반개죠, 반개.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찬이 그렇게 잘 안 왔는데 자기 조직인 광장을 아예 민주 무슨 광장으로 이름을 바꿔갖고 줘버려요. 거기에 조정식도 있고 우리가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원들이 거기서 활동하는데 고스란히 광장이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재명의 조직이 돼요. 그런데 변방의 반개였던 이재명을 사실상 중앙무대로 만들어줬군요, 이해찬이. 이해찬의 광장은 사실 굉장히 뿌리 깊은 큰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노무현의 말기에 세계파가 경쟁을 해요. 이해찬의 광장, 그다음에 김근태의 민평년, 그다음에 정동영의 정통들. 이렇게 세 개 조직이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한 축을 담당했을 정도로 이미 노무현 때 그렇게 축이 됐을 정도로 뿌리가 깊어요. 근데 그 뿌리 깊은 조직을 고스란히 넘겨줘요. 근데 이재명은 사실 정동영 라인으로 이렇게 쭉 들어온 건 아니었나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은 그야말로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사실 정통들에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냥 호소인. 그렇지. 내가 정통들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 근데 회장이 알고 보니까 이 성남의 조그만한 그 모임, 그러니까 성남 지부 이런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정통들의 가장 동네 건달 선언하면서 나도 좀 껴주세요. 띄워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 손학규도 경쟁을 하는데 손학규의 오른팔이 정봉주예요. 그러니까 손학규하고 정동영하고 막 서로 싸울 때 정봉주하고 이재명이 행동대가 돼서 서로 몸싸움을 해요. 그랬구나. 아니 그래서 정봉주가 택시 차 타잖아요. 이번에 왜 경선할 때 전당대회 경선할 때 한 명씩 태우는데 마지막에 정봉주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성질 좀 이제 죽여요. 그때 서로 싸운 거 같고. 근데 정봉주가 그걸 기억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 사건이군요. 그때 몸 부딪혀요. 그때 정봉주와 함께 몸싸움을 한 사람이 김영주. 이번에 넘어온 사람. 5선인가? 김영주 부의장이 그때 여잔데. 멋진데. 나 다쳤어요. 나 이재명이나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이재명 구원 관계가 있었네요. 정봉주, 김영주한테는. 그럼 그거 절대 안 잊어버려. 뒤끝 장렬. 그럼 이번 이 최고위원 선거나 김영주 의원 빵점 얘기는 사실 사적 보복적인 당연히 있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사람씩 전당대회 후보들 이렇게 태우는데 그러면 덕담을 해줘야 되잖아. 쟤한테 김민석이한테는 얼마나 덕담을 해줬어? 근데 정봉주 딱 하니까 성질 좀 죽이세요. 그 정봉주가 정봉주 알잖아요. 그 성격. 딱 듣고, 이 땡땡이. 새 보고 나올 뻔했다. 이 자식이 아이스도 뒤끝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서로. 그러네요. 다시 일로 돌아오면, 어쨌든. 그리고 이해찬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뒷배를 해주는 거야. 광장도 넘겨줘. 하나 더, 이건 큰일은 아니지만, 유동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의 후임이 누구였을까요? 후임으로 물망에 오는 사람이 몰라요. 황교익이었어요. 먹방. 황교익이었어요. 떡볶이 먹방 황교익. 근데 황교익을 내정하자마자 난리가 났어. 그렇겠네요. 먹방 그때 왜 경기도 이천에서 화재 났을 때 저쪽 경상도에서 떡볶이 먹고. 근데 떡볶이도 웃기지. 황교익이 맨날 했던 얘기가 떡볶이는 맛이 없습니다. 맞아. 맛없는 음식이라고. 떡볶이는 한국 게 아니면 별별 헛소리하다가 떡볶이를 같이 먹는 그 장면도 또 막 올리고 황교익에 대한 안티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이재명이 황교익을 내쫓을 못해요. 그러네요. 내치질 못해. 왜? 황교익은 난 그냥 차진사한테 안 할래. 뭐 빚이 있나 봐. 마음에 빚이 뭐 있겠지. 저기한테 조국한테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몰라 나도 뭐 아들 무슨 두박 은원관계가 처리해줬나? 있겠지. 그런데 그걸 정리해 준 사람이 이해찬 대표야 또. 그런 것도 정리해 줘.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황교익 선생 이번에는 황교익 선생이 양보하시지. 뭐 이렇게 해갖고 황교익이 자진 사퇴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말까지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해찬의 막 모든 것들을 다 해준 사람이야. 그러네요. 그런데 이화영이 실수를 해버렸어. 그러네. 김영태한테. 맞아. 그러니까 더 센 거 얘기하다 보니까 재판거래. 재판거래 그건 뭐 그랬더니 그럼 법원 노비. 그거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하나 더 있어 광장. 그게 근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광장 굉장히 중요한 게 뭐야?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정치 자금이 들어간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요. 정치 자금이 왜 들어갔을까? 대북송금과도 얽혀 네. 있다는 거예요. 이해찬이 네. 사실은 북한과 중국 통이잖아. 북한에 어떻게 하면 그렇죠. 우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그렇죠. 있을까? 그렇죠. 훈충공장 아까 사진이 그 예예요. 그게 우회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네. 쌍방울의 어떤 그런 네, 공장을 네, 통해서 네.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공장을 가서 네. 준 거잖아요. 그쵸. 그것만이 아니라 대북송금의 하나의 어떤 그 설계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찬 머리에서 나왔다. 이해찬은 언제나 북한과 그렇죠. 관련된 그렇죠. 중국과 관련된 그런 생각만 늘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이재명 이해찬 그다음에 이화영 3D 커넥션이다라고 서로 네. 나오고 네. 그리고 이화영은 언제나 이 빨대를 꽂은 김성태로 하여금 계속 돈을 받아서 광장을 네. 움직였고 스폰서십으로 그쵸. 움직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찬이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자 동북아 경제 평화 협의회에 자리 하나 사무실 하나 더 내줘서 네, 네. 쌍방울 돈으로 한 달에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줬다 이겁니다. 네, 네. 예. 이게 또 그러면 이 수사가 또 이해찬한테 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훌륭한데요. 훌륭하죠? 훌륭하죠? 아니 튀는 게 아니라 이해찬이 설계자이자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수익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해찬이 이재명을 4가지나 도와줬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급부가 없이 이해찬이 그랬을까? 네. 엄청난 반대급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북한과의 문제, 또 그쵸. 중국과의 문제, 네.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뭐랄까 돈. 어마어마한 돈. 뭐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해찬이 얼마나 많이 처먹길래, 쳐드셨길래,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커버해주나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한 축이 쌍방울로부터 우회적으로 네. 돈이 계속 갔어요. 네, 네. 아니, 이재명은 정말 참 나쁜 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진짜 하질 안 해. 않아요. 예? 뭐 변호사비도 쌍방울 통해서 대납하고, 그러니까. 또 광장 준 네. 것도 쌍방울 통해서 고마움 표시하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 쌍방울이나 혹은 네. 김만배 네. 등을 맞아요. 통해서 돈을 가게 만들고 자기는 난 몰라. 김문기도 몰라. 난 걔 모르는데 쌍방울 빤스밖에 안 입었어. 빤스밖에 안 입었어. 식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꼭 거꾸로 그쵸. 무엇인가가 굉장히 깊은 큰 관계일 것이구나. 때 항상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화영으로부터. 네.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